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주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합니다. 취임 후 첫 유엔 기조연설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인데요. 한편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보여서 치열한 외교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서 미국 뉴욕을 방문합니다. 대통령실은 일단 이 방문 기간에 트럼프 대통령과 또 이시바 총리와 양자회담 계획은 없다라고 밝혔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좀 다자 외교에 집중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봐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트럼프 대통령하고는 지난달 25일 날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 했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9월 23일이면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이제 정상회담을 할 일은 없거든요. 네네. 게다가 또 이제 다음 달 되면 10월 31일부터 네. 11월 1일까지 에이펙 정상회담이 있으니까 그쵸.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오실 거거든요. 그때 정상회담이 또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빠졌다라고 보고요. 이시바 총리도 지금 이제 양국에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이시바 총리가 곧 퇴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퇴임하기 전에 한국을 방문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유엔 총회 끝나고 나면 한국에 와서 부산에서 아마 한일 정상회담을 하지 않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오히려 프랑스하고 이태리 그리고 이제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원전 건설하도록 돼 있는 체코 방산 수출의 핵심인 그 폴란드 이런 대통령들하고 정상회담은 계획이 돼 있죠. 예. 이번 방미 일정 중에서 눈에 띄는 부분 중에 하나가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에 나서는데 전 세계 이제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이 기조연설에 어떤 메시지를 담길 것인가 이 부분이 관심인데 어떻게 좀 전망을 하세요? 예,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세션의 7번째 정도 아마 기조연설을 하실 겁니다. 네네. 그러면은 기조연설 시간은 통상 한 15분 정도 걸리거든요. 예. 그러면은 대충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현지 시간으로 12시. 그러면은 우리 한국하고는 13시간 차이가 나니까 우리 현지 시간으로 11시. 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시간으로는 아마 자정이 될 겁니다. 그때 돼서 이제 하게 될 텐데 아마 크게 세 가지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봐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한국이 민주주의를 다시 회복했다라고 하는 것이 네, 이제 예. 첫 번째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처음으로 총회 참석해서 이제 기조연설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정책,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외교 정책이 핵심일 텐데 대북 정책을 포함해가지고 외교 정책의 기조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아마 얘기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세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인류 평화와 번영에 관해서 한국이 주로 어떤 분야에 기여를 할 건가, 예를 들어서 기후 분야라든지 AI라든지 이런 데 대한 말씀을 하시지 않겠는가라고 봅니다. 예. 자, 기조연설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를 저희가 짚어봤다면 이 기조연설 이후에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할 예정인데 여기서 모두의 AI를 주제로 이 토의를 주재할 예정입니다.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 있는 일이죠. 그렇죠. 우리가 1991년도 유엔에 가입을 했는데 그 이후로도 이제 여러 대통령께서 이제 계속해서 유엔 총회 가셨잖아요. 그런데 유엔 안보리에서 회의를 주재하는 건 처음이죠. 이게 이제 가능한 이유가 두 가지 조건이 맞기 때문에 그러기도 한데요. 하나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대한민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에 그 비상임 이사국으로 이제 포함이 돼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이제 비상임 이사국이든 상임 이사국이든 이건 돌아가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의장국이 돌아가도록 회의를 주재하도록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번 9월달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여기 의장국으로서 회의를 주재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회의를 주재하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긴 하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회의의 주제는 이제 AI가 될 겁니다. 그런데 요새 대세는 AI잖아요. 그런데 AI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게 국제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우리 인류가 여기에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아마 핵심일 겁니다. 그래서 아마 글로벌 AI의 규범 정립에 관해서 좀 말씀을 하시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이제 안보리 회의 주제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 그것을 높이고 또 하나는 이제 AI 주제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대한민국이 AI의 어떤 선도국으로서의 어떤 역할
그걸 이제 전 세계에 알리는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큰 의미 있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예. 자,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 총회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저희는 주제를 바꿔서요. 다음 달에 열리는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모두 이제 참석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네. 있는데 서울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열릴 수도 있다는 소식도 있는 상황에서 왕이 외교부장이 관련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를 저희가 듣고 오겠습니다. 两国人民之间的友好的故事，值得我们挖掘和宣介，不断提升两国国民的相互的认知和友好的感情。 네, 이렇게 왕이 외교부장의 이야기를 저희가 들어봤는데 이번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는 이 회담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양국 간의 우호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이런 요구가 나온 것 같거든요. 이 이야기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금은 이제 왕이 외교부장이 한 얘기의 핵심이 네. 아마 그 9월 11일 날 옹진군 갯벌에서 고립된 중국인 70대 남성을 이렇게 구조한 이재석 그 경장에 관한 얘기입니다. 네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재석 경장이 거기 고립된 중국인 남성한테 구명조끼도 주고 또 발도 이제 다 이제 부상을 당했으니까 자신의 장갑까지 벗어가지고 발에다가 네네. 해주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중국인 남성은 헬기에 의해서 구조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재석 경장은 아시다시피 이제 희생을 예, 이제 순직하셨죠. 순직을 하신 거죠. 이게 이제 왕이 외교부장이 언급할 정도로 한중 간에 아주 좋은 그런 미담 사례가 되었고 또 이제 중국의 인터넷에서도 여기 이재석 경장을 추모하는 그런 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하나고요. 네네. 또 하나는 이제 오늘 우리 대통령께서도 그런 지시를 했지만 반중 시위와 관련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어떤 좀 우호적인 분위기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 틀 속에 이런 것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그렇게 조치를 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진핑 주석이 이제 우리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네. 2014년도에 박근혜 대통령 때 방문을 하고 이번에 11년 방문을 만입니다. 하니까 네. 11년 만에 하는 네네. 거잖아요. 굉장히 큰 방문이라고 보는데 방문의 형태는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에이펙에 참석을 해서 다자회담을 하고 그중에 잠시 한중회담을 하고 돌아가는 방법이 있고 예, 예. 하나는 국빈 방문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주에서 에이펙 다자회담에 참석을 하고 다시 서울로 옮겨서 국빈급으로 우리 한국을 방문을 해서 거기에 이제 준하는 행사를 하고 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예. 이게 이제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조현 외교부 장관이 왕이 외교부장을 만나서 아마 후자를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11년 만에 오는 거고 게다가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전성절 때 북한하고 또 중국하고 정상회담도 했으니까 예, 맞습니다. 비교적 시진핑 주석이 좀 이렇게 홀가분하게 한국을 방문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것이 또 한국과 북한을 대하는 중국의 어떤 균형된 그런 입장일 수도 있기 때문에 국빈 방문을 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요청을 했을 텐데 그렇죠. 한번 보시죠. 뭐 결과적으로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중요한 건 저는 이렇다라고 봅니다. 시진핑 주석이 한국에 올 거냐 안 올 거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그것이 국빈 방문이냐 그냥 에이펙의 다자회담에 그냥 참석할 것이냐 그건데 아마 이번 달이나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는 왕이 외교부장이 다시 우리 한국을 방문한다고 그러거든요. 예, 예. 그런 것들을 보면은 방문하는 것은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 네, 되고 그 부분은 있다 좀 이렇게 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말씀처럼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이제 한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네. 첫 대면 회담을 가질지 주목되는 상황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협상의 타결이 가까워졌다 이런 좀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네, 이 입장을 저희가 좀 듣고 다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But on a much bigger scale, we're pretty close to a deal. We may do an extension with China, but it's an extension based on the same terms that we have right now, which are pretty good terms.
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예. 그러니까 훨씬 더 큰 규모로 보면 우리는 거래에 꽤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무역 협상의 타결에 더 가까워졌다라는 이야기인데 오늘 이제 우리 시간으로 밤 10시에 또 두 정상이 통화도 할 예정이잖아요. 네. 지금의 이런 상황들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지금은 이제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상호 관세가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30%를 부과하고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10%를 부과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5월 달부터 90일 유예했다가 다시 또 90일이 유예가 되는데 그 90일 유예 기간이 끝나는 게 11월 10일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 에이펙 정상회담이 10월 31일, 11월 1일 이틀 동안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거의 이게 끝날 부분에 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 며칠 전에 이 스페인에서 미국과 중국의 그 통상과 관련된 사람들이 만났잖아요. 그래서 틱톡 문제를 이제 어느 정도 큰 틀에서 이제 합의를 했는데 아마 이제 오늘 우리 시간으로 밤 10시에 이제 전화를 통하게 되면 틱톡 문제와 함께 지금 여기 관세 재연기를 한다든지 네네. 그렇지 않으면 합의가 뭐 어느 정도 큰 틀에서 이루어졌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이번에는 완전히 합의를 하자. 그리고 한국에서 뭐 미중 정상회담을 할 때 또는 얘기가 아주 잘 되면 계속해서 중국이 바라고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두 가지 옵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중국을 먼저 방문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정상회담을 하고 한국에 와서 에이펙에 참석하는 방안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로 시간이 여의치 않고 또 조건과 상황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냥 우리 에이펙에 참석을 해서 중국과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오늘 10시 밤에 전화 통하고 나면 그 결과를 보면 대충 그 뒤에 그림이 좀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이 타임즈와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두 국가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에이펙 회의에 두 정상이 오게 된다면 그야말로 어떤 중재자 역할이라고 해야 될까요? 가교 역할, 우리나라의 가교 역할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서 좀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세요? 글쎄요, 이제 이번에 그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뭐 한국이 중국과 정상회담할 때 또는 한국이 미국과 정상회담할 때 서로 잘 지내라 이렇게 얘기는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취임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밝힌 게 있잖아요. 우리 외교의 근간은 한미 동맹이다. 그리고 이제 주변국을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할 때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에 가서 거기에서 기조연설을 할 때 이제 안미 경중의 시대는 지났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자, 이런 것의 의미는 결국은 미국과의 공조는 강화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공조는 강화하되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실용외교라고 저는 보고요. 네네. 그 실용외교의 틀 속에서 중국과 미국을 대하지 않겠는가. 기본은 그렇습니다. 한국 외교의 근간은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틀을 가지고 아마 중국을 관리해 나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북한 얘기도 잠시 해보겠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술 무인 무장 장비 성능 시험 현장을 지도했습니다. 특히 이 전술 무인 공격기를 금성이라고 했거든요. 이 명칭을 사용한 건 처음이죠. 처음이죠. 그 김정은이가 아마 어제인 것 같은데 무인 항공 기술 연합체 산하에 있는 연구소하고 사업소, 우리말로 하면 공장이죠. 거기를 이제 가가지고 성능 시험을 참관을 했습니다. 참관을 하는데 크게 보면은 두 종류예요. 크게 보면 하나는 전략적 무인 정찰기, 그러니까 우리의 글로벌 호크하고 꽤 닮은 거의 짝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두 개를 갖다 놓으면 어느 게 이제 글로벌 호크인지 모를 정도인 샛별4라고 하는 거거든요. 2022년도에 사실상 이게 그 열병식 할 때 공개를 했던 것이 바로 이 무인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전략적 무인 정찰기고요. 하나는 이제 전술적 공격
공격기, 무인 공격기인데 이게 이제 자폭행인데 이 명칭이 바로 금성입니다. 그래서 명칭을 부여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실전 배치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자, 그런가 하면 오늘이 9.19 군사합의 7주년인데 지금 뭐 합의는 이미 멈춰선 상태고 이에 따라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적어도 올해 안에는 이 9.19 군사합의가 선제적으로 복원돼야 한다라고 밝혔는데 지금 북한이 뭐 우리와의 어떤 뭐 대화 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어서요. 앞으로 우리가 좀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한 대화를 복원하는 데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9.19 군사 합의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하늘과 바다와 땅에서 적대 행위를 금지하자라고 하는 근본적인 정신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상 북한이 이런 합의를 하고 나서도 창린도의 해안포 사격이라든지 우리 완충구역의 포사격이라든지 NLL 이남으로 뭐 미사일을 발사한다든지 또 2022년도 말에는 아시다시피 무인기 몇 대가 들어와가지고 경기도 지역하고 서울 용산까지 왔다 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위반 사례가 한 20건이 넘기도 하고 소소한 거 예를 들어서 뭐 해안포에 그 포문을 개방했다든지 또는 이제 북한의 함정이 이동할 때 거기 이제 포에 대해서 이거 덮개를 씌워야 되는데 그걸 열고 다녔다든지 이런 것까지 다 합해는 3,600회가 넘어요. 그래서 사실상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또 여러 가지로 남북 간에 이제 문제들이 있었는데 결국 북한은 2023년도 11월 23일 날 전면 파기를 선언을 했고 네. 한국은 2024년 6월 달에 국무회의를 거쳐서 효력을 정지시켰거든요. 한쪽에는 전면 파기를 선언한 거고 한쪽에는 효력을 정지시킨 거죠. 우리는 이제 효력을 정지시킨 것을 복원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9.19 상태로 이제 복원을 하려고 하면 이것이 이제 해상, 하늘, 땅 여기에서 어떤 것을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한꺼번에 해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것이 우리 안보에 좀 덜 취약한 부분이 있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부 조율이 굉장히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데는 국방부가 되겠죠. 그래서 국방부 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건지 어떤 것이 먼저 푸는 것이 맞는 건지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고 그리고 국무회의 등을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선차성을 정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이렇게 푸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9.19 군사 문제 보건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김열서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